네, 안녕하세요. 환경법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실전 수업 진행하게 된 박대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도 제 나름대로는 일부는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다 환경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슬프네요. 네, 자, 어쨌건 제 사정은 제 사정이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전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좀 고민을 해봤고요. 작년에 사실 제가 이제 판례랑 이제 문제랑 같이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어차피 기초 내용에 대한 수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례형 수업을 여름에 했었기 때문에 실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자주 보게 될 판례와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쭉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민법상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법상의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지 않아도 아셔야 될 정도의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불이탈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주로 환경법 내에 있는 판례라든가 아니면 익숙치 않은 조문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 나왔던 것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판례와 판례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좀 낯설게 볼 수 있는 조문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는 저희가 환경권하고 공법상 구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판례들 위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들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할지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간부터 여섯 번째 시간까지는 사법상 구제 관련된 문제들 주로 볼 것 같습니다. 한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시간까지는 그렇게 볼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시간들에는 환경법과 관련된 판례들 위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조문 한번 쭉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중요한 조문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사례형 수업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환경권, 일조권 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에 다들 모의고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월 모의고사에 우리가 환경권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갑이 2000년부터 한우 농장을 경영을 해왔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갑이 경영하는 한우 공장 주변에 철도를 건설해서 일일에 하루에 24회 정도 열차가 통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차들이 내부 규정상의 운영 최고 속도를 종종 초과해서 운행을 하곤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철도 개설 후에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들이 유산이나 사산,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 농장과 철로 사이에 직선거리는 62.5m고 방지 대책은 전혀 없다. 이 부분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게 그냥 이 소음과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요. 자,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환경 기준은 항공기 소음, 철도 소음 및 건설 작업 소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소음진동관리법은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소음한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철도 소음과 관련해서는 철도 차량 자체에 대한 소음 기준만이 있을 뿐이지 철도 운행과 관련된 소음 기준이 없다 이거죠.
이것도 철도 차량에 대한 소음 기준 정하도록 권고하고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에 부분만 보면 그냥 전형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인데 밑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드셨어요. 문제를 보면 갑은 철도 소음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정원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 한다. 즉, 이 철도에 대한 소음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게 환경권을 침해한다 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게 저희가 헌법 시간에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였으면 무슨 기본권을 침해한 건지부터 물어봤겠지만 이제 환경법 시험이기 때문에 환경권을 침해한다 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헌법상의 환경권을 침해로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요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면 적법 요건만 있으면 청구는 할 수 있죠. 이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게 이제 문제인데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하면 적법 요건에 대한 얘기 같아서 문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선회해서 이 헌법소원이 뭐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 청구는 적법 요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각하가 될 뿐이죠.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에서 결국에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는 이게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근거가 뭐냐. 당연히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돼 있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다.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뭐 헌법 중요 판례 200 이런 데 항상 나오는 중요한 판례인 이 확성기 소음 판례를 참고를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성기 소음 판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저도 선거 기간에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해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고통을 받았다. 근데 이런 고통 때문에 얘네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공직선거법을 찾아봤더니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에 대한 허용 기준은 안 두고 다만 뭐 몇 대까지 차량과 뭐 확성기를 쓸 수 있다는가 뭐 이런 정도의 규정만 두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음 지방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소음을 막는 그런 규정으로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나의 행복 추구권 및 환경권을 침해했다라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헌법 문제였으면 무슨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부터 문제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행복 추구권 침해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환경권이 더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환경권에 대한 환경권 침해가 이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 가 있으면 행복추구권을 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규정을 좀 보면요. 공직선거법 제79조에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뭐 선거운동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해서 소음 기준을 따로 마련해 놓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례 중에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은 환경권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 있습니다. 환경권은 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 신체 자유를 보호한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그래서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바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뭐 당연하지만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긴 하나 이 조항의 의미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해서 국민의 환경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환경권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 지금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 나왔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 제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게 입법 부작위고 이게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다. 근데 입법 부작위란 게 뭐냐면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해서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해서 입법을 했으나 불완전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전자를 진정입법 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 부작위, 이건 뭐 다들 아실 내용이고요. 그래서 청구 취지가 진정입법 부작위라면 입법 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되고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하면 이미 입법되어 있는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된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소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 규정이 불충분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거고 따라서 그 규정에 대해서 이제 다퉈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합헌 의견,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합헌 의견이 있었고 헌법 불합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헌 의견 같은 경우에는 행복 추구권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게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환경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면 행복 추구권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환경권의 침해에 대해서만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벽하게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서 과소보호하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가 최소한 이상의 보호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법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판단 문제겠죠. 그래서 이 규정이 그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환경권을 보호해야 될 입법자의 의무를 해태했다라고 볼 만큼 불충분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합헌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로 네 분의 재판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반대로 이제 이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봤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소음 피해가 공직선거 때마다 유발될 것이므로 소음 발생이 상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런 영향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주간을 전후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내내 미칠 수 있는 것이며, 소음 피해가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생명, 신체, 법익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주거지역에서의 출력소를 제한하는 것 같이 구체적인 장소적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비춰 봤을 때 보호의무를 과소 조치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은 과소보호 금지 의무로 위반한 것이라서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확성기 판례를 우리가 보면 이 철도 같은 경우에 그 철도 운행에 대한 소음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입법 부작위, 부진정 입법 부작위나 혹은 진정 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단기간에 며칠씩 이루어지는 공직선거에 대해서 적어도 몇 대의 확성기만 사용하라든가의 그런 정도의 규정은 있었고, 그런 공직선거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최소한의 규정은 마련해놨고 그 기간이 단기간에 끝난다는 이유로 합헌 의견 같은 경우에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까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는 매일 운행하고 소음도 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입법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과소보호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뭐 어쨌건 답을 어떻게 작성하냐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환경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견해, 그리고 이 판단 기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권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 별로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환경권과 관련된 문제가 마침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권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방금 나온 헌법 소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방금 나와 있는 2006 헌마 711 결정, 711이죠. 111이 아니라. 네. 이 사건이 이제 대표적인 환경권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권과 관련된 이슈는 이 부분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헌법소원이 환경법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환경권 문제가 언급된 적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지 청구의 법적 근거를 언급하면서 환경권이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청구의 법적 근거에 우리 법원의 입장에 가깝다라고 보이는 물권적 청구건설부터 해서 환경건설, 상林건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준용해가지고 우리가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죠. 민격건설 뭐 이런 거. 이 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학설로 환경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러한 환경건설에 따라서 유지 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환경권은 구체적인 법률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정해져야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유지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권이 구체적인 어떤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정하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환경권에 대해서 유지 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 하급심에서 환경건설에게 유지 청구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파기를 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언급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환경권하고 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환경법 9개의 시험 법률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1조건과 조망권 문제가 환경권하고 연결이 돼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법 시험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고 모의고사에서도 한 2차례 정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환경권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정도다. 얘네는 다 이미 기존에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도 뭐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험이 회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별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부터 좀 더 지엽적이고 좀 더 중요도가 덜한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법 시험도 이제 벌써 8회 시험에 이번이 8회죠. 8회 시험 때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뭐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헌법 시간에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셔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환경권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판례도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931-2218 결정사건. 자, 헌법 제35조 1항은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 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해서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조리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정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원심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권의 취지가 현행의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된 생활이익 내지 상린관계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한 의미에서의 권리의 주장이라면 그러한 권리의 주장으로서는 직접 국가가 아닌 사인인 피신청인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이 이 사건 골프 연습장의 설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을 구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것은 이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그래서 즉 우리가 환경권이 이미 조리나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생활이익 및 상린관계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넘어서서 환경권에 대해서 이 자체로 어떤 대사이용효를 주장을 하는 거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원심 판결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비슷한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96-56153 사건이죠. 환경권은 여기서도 보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워두라고 해도 보통 안 외우실 텐데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 표현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게서 직접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권을 근거로 하여 거기에 기해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권이 침해됐으니 그걸 가지고 공사금지 가처분을 해달라든가 이런 식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시면 변호사가 돼도 당연히 변호사가 되면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지금은 뭐 일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니까. 일을 하는 게 주로 이제 서면이라는 걸 쓰는 건데요.
서면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우리가 민사나 행정 사건에 이제 서면이라고 하면 주로 이런 것들을 쓰시겠죠. 이런 거 쓰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걸 가지고 요 문구를 쓰겠어요? 아니면 법이나 판례를 찾아가지고 요 문구를 쓰겠어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 다른 많은 변호사분들도 그때그때마다 다 조문이나 판례를 찾아가지고 소장이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쓰십니다. 특히나 이런 판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판례에 이런 표현을 그대로 써주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돼서 일을 하실 때도. 그래서 답안지를 쓰실 때도 여러분들이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권에 기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인접되지 어떤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생활이익이 침해된다라고 하면 그 침해가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의 제거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환경권에 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해서 이 소유권의 부수에서 생활이익으로서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위반할 필요는 없고,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해서 그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해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은사랑 관련된 사건이었고요. 봉은사가 여기가 테헤란로죠. 이쪽 테헤란로. 여기가 영동대로고요. 그 다음 여기가 봉은사로죠. 여기에 봉은사가 있고 여기에 코엑스가 있고요. 여기에 한전을 새로 또 짓고 있다. 한전 건물 부지에 여기에다가 지금 현대에서 글로비즈 센터를 짓는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뭐 고층 건물들이 뭐 있죠. 그래서 봉은사가 사실 옛날에 이런 건물들 지을 때 다 항상 소송을 했었습니다. 이런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우리의 종교 생활의 어떤 자유라든가 아니면 그 조망권, 일조권 이런 게 침해된다라고 해서 항상 소송을 했었고, 이번에 요 글로비즈 센터 건축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은사랑 관련된 판례가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여러분들도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강남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요 봉은사가 당연히 시내 한가운데 있는 절은 아니었죠. 그냥 시내에서 멀리 배 타고 가가지고 한강 건너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절이었는데, 이게 도시가 확장되면서 갑자기 도시 한복판에 있는 절이 되면서 요 봉은사가 기존의 어떤 그런 분위기랑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소송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 우리 법원이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의 생활이익 가치가 침해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다만 이 봉은사가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주변 건물들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 즉 공사금지 가처분이라든가 뭐 이런 걸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해배제 청구를 쭉 봤으니까 그 환경권과 방해배제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뭐 아마 다 보셨던 거라서 내용은 다 아실 거니까 뭐 이 문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갑이 어떤 그 주택에 사는 사람인데 고속국도가 인근에 있다. 소음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소음이 엄청나게 심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음을 갖다 어떻게 좀 해라. 이것도 일종의 방해배제 청구죠. 그러니까 내가 그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지만 그 소음이 나한테 도달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라. 이런 방해배제 청구를 이제 한 거죠.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라. 라고 이렇게 했더니 한국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했고 뭐 다른 방법도 이제 강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방음벽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갑이 이런 게 내가 피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에다 플러스 방음벽의 추가 설치, 방음벽의 추가 설치 부분이 이제 방해배제 청구가 되겠죠. 를 구하는 재정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정 과정에서 소음도를 측정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보고 싶었던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는 어차피 우리가 사법상 구제 부분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 청구도 다른 내용은 다 사법상 구제에서 볼 건데 저희가 보고 싶었던 내용은 이 유지 청구 여러분들 답안 쓰실 때 유지 청구에 좀 뭐 의의 정도 이런 거 쓰시겠죠. 뭐 문제 소재 뭐 이런 거 쓰면서 그 다음에 근거를 쓴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소음이 오지 말게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권적 청구권설, 특히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죠. 이걸 우리 법원은 따르고 있어요. 민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권설. 모든 국민이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환경권에 기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뭐 헌법 시간에도 많이 배우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환경권, 헌법상의 어떤 이런 규정에 대해서 다른 법률 조항, 구체적인 어떤 법률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사인효가 존재하느냐. 방해배제 청구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갑과 한국도로공사 혹은 뭐 인근 주민들이 시끄럽겠다라면 뭐 갑과 인근 주민 이런 사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환경권이 헌법 35조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규정만 가지고 사인들 간의 어떤 법률 관계에 이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주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상린권설. 그 다음에 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방해배제 청구권은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준용해서 할 수 없다. 이런 학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인격건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 법원의 입장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환경건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환경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거고 다만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대사인효를 인정할 수 없다. 환경권이 어떤 구체적인 법률로서 그 내용이나 취지라든가 적용 범위 이런 게 정해지지 않는 한에는 환경권에 기해서 바로 우리가 방해배제 청구를 구할 수는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유지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사법상 구제를 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조건 부분 볼게요. 1조건은 용케도 변호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던 데다가
그 이후에도 모의고사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번 변시에 일조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일조권 안 나오니까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자신도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카톡을 보내서 오늘 야구 두산이 이길 것 같냐 SK가 이길 것 같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두산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다가 두산이 100%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산이 이길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일조권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게 4회에 나왔고 근데 8회에 또 나올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또 모르잖아요. 누가 뭐 들어가서 갑자기 이거 내실지. 그래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는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조권은 사실은 전형적인 환경소송하고 전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전형적인 환경소송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 폐기물이라든가 토양오염 이런 것들을 일감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기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인데 사실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이제 비행장이나 사격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부 변호사분들이 그건 집단 소송으로 해야지 액수가 커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손해배상 액수는 작으니까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외에 어떤 자잘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들이 그게 돈이 크게 되지 않고 노력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있지가 않고요. 폐기물이나 토양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펌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나 토양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 처리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로부터 수임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개업한 일반 변호사랑은 사실 거리가 먼 내용이고 결국에는 일반 변호사가 할 만한 게 어디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가지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 다투는 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영업하는 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형적인 환경소송이라고 보긴 힘든데 또 변호사로서 개업해가지고 내가 뭐라도 환경소송 해봐야지라고 하다 보면 네, 이 일조권과 관련된 소송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anyway 그래서 이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환경권 부분에 여기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꼭 환경권 문제다라고 보긴 힘들고 이 일조권 자체를 하나의 별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조권과 관련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일조권의 의의 및 근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일조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일조권이라는 게 뭐 어디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일조권이 침해된다라는 판단 기준은 뭐냐. 그래서 이런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사실 판례에서 어느 정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소멸시효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조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일조권이 침해됐거나 앞으로 침해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뭐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서 일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뭐 등등을 하기엔 늦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갑은 2003년 10월 27일 A시장으로부터 A시 B동 144대 29,413제곱미터 지상의 임대아파트인 독수리 아파트 7개 동 103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공사를 시행해서 2005년 11월 20일에 준공검사를 받았다. 한편 이 준공검사 당시 독수리 아파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40m 떨어진 곳에 이미 건축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장미 아파트가 있었고 40m 거리 및 독수리 아파트 높이는 건축물의 제한과 관련된 건축성 법령상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1조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1조건 침해 판단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40m 떨어진 곳에 장미 아파트가 있고 건축 법령상 제반 요건은 다 충족해서 건축을 했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을은 갑이 독수리 아파트 건축 공사를 완료한 시점인 2005년 11월 20일 기준으로 101동 305를 점유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병도 소유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정도 소유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보면 이 사람은 을은 소유권자고요. 병은 소유권자고요. 그 다음에 정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그냥 점유만 하고 있는 거죠. 독수리 아파트 건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우리가 소유권 1조건 침해 판단 기준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2005년 12월 20일에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1동 305와 306호는 6시간 중 동지 기준 6시간 연속해서 2시간 1조시간 확보할 수 없게 됐고 동지를 기준으로 8시간 중 4시간 1조시간 확보할 수 없게 됐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다. 이것도 1조건 침해 판단 기준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침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을병정이 독수리 아파트 건축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08년 12월 20일 날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법적 쟁점에 관해서 논하시오. 이거는 이제 소멸시효와 관련된 게 될 거고요.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 쟁점, 이것도 소멸시효 플러스 이 판단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사실 중요한 쟁점들이 이미 다 나왔었기 때문에 판례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인 2003-6460이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그 이후 토지상에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신축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벗어나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1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한 수인 한도를 넘어야 된다. 그래서 1조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수인 한도를 넘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인 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사법상 구제 부분 볼 때 많이들 보셨을 텐데, 구체적인 기준으로 피해 정도, 피해액의 성질,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즉 이런 수인 한도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판단 기준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동안 법원이 많이 써온 기준은
동지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8시부터 16시까지 합계 4시간 9시부터 15시까지 해서 8시부터 16시까지 총 4시간이 안 되거나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이 안 되는 일조만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요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기준 중에서도 거의 법원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었던 8시에서 16시 4시간 이상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정, 즉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해서 일조 방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 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원래부터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피해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 기준이 사실 되게 중요한 기준이긴 했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기준, 특히나 요 건물이 그 기존에도 일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 이런 걸 봤을 때 그 기존에도 일조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신축 결과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언제나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 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부연 설명으로 종전부터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도 써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지만 기존에 이미 일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새로 건물이 신축되면서 일조 방해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일조 침해 원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결합해서 얼마 정도의 일조 방해를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보셔서 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수인 한도 넘었는지 판단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 시험 문제에서도 아까 요게 나온 거죠. 시험 문제에서도 요 기준을 우리가 줬었던 이유가 법원에서 요 판단 기준을 판단할 때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요 판례에서는 비록 요 기준 8시부터 16시까지 통틀어서 4시간 이상이 안 되고 4시간 이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기존에 일조 침해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꼭 수인 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던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수인 한도, 기본적으로 일조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수인 한도를 넘었는 거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요 동지 날 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이 이상인지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인지를 가지고 많이 보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저걸 이제 그 건물이 신축돼서 일조량이 요걸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일조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